처음 겪는 문제라 네, 당황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제28회입니다. 제28회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교수님은요.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정형구 교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학과 겸임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카이스트를 전산학을 학사를 졸업하시고 2010년 유니버시티 오브 월터루 대학이네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수학인 것 같습니다. 수학을 전공하시고 2012년도에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요. 2017년도에 워싱턴 대학에서 인포메틱스로 PhD를 취득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희대학교에 재직을 하셨으며 2019년도부터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틱스로 PhD를 취득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경희대학교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정영구 교수님이시고 인공지능학과 겸임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간단히 교수님의 학력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2010년도 월터루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 학위 갔고요. 2012년도에 다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인포메틱스로 PhD를 학위를 마치셨으며 2018년도 부터 2019년도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조교수까지 재직하셨으며 2019년도 이후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저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정형구 교수입니다. 오늘 우선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소 브라운백의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인공지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이것저것 한번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사 과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워털루 대학과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전공했으며, 그리고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그 헬스 인포메틱스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겸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이제 학위 과정이 있으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특히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분야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이것저것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추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주제 공통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정보학, 헬스 인포메틱스,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이 세 분야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접점이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점이 되는 그런 여러 분야들 중에서 접점이 되는 그런 여러 분야를 이제 토대로 해서 최근에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현재 Human 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Lab,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아까 언급해드렸던 인공지능과 헬스 인포메틱스, 그리고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소외계층, 특히 노인분들이라던가,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탈북민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툴들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최근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해왔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최근에 이제 토픽 중에 하나로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비드 19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여러 사람들을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늘 제가 발제한 바와 같이 그 의사결정, 저는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오늘 제가 지금 던지고자 한 질문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 모델 의사결정을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AI 모델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 두 번째는 이제 그 AI 메서드라던가 그런 테크닉, 각종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쓰는 것을 사용자, 그런 기술들을 쓰는 직접적으로 쓰는 다이렉트 스테이크홀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쓰는 인다이렉트 스테이크홀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기술들을 잘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인공지능의 여러 에이전트들이 있을 때 이런 에이전트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왔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각종 모델이라든가 시스템, 그리고 설명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는 휴먼과 AI, 에이전트 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잘 하게끔 우리가 각종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더 좋게 할 것이냐라는 휴먼 AI 인터랙션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 연구를 수행해 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해드릴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인데,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여러 책들을 보시면은 아마 그동안의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일종의 처음 드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각종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로봇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수십 년 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아마도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마도 소설이나 그런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그쵸? 그 일종의 뭔가 좀 두려우면서도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획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관련 각종 책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사람 과연 중심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었냐는 거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휴먼 센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인공지능이 중심이 돼서 어떤 식으로 사회가 나갈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어울려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믿고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곳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예, 가장 최근에, 사실 며칠 안 됐어요. 그,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제 상당한 이제 연구 인력을 통해서 각종 사람 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로서 이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AI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그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도 사실 학과 소개도 보시면은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도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그런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술 중심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제 휴먼 센터드 AI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최근에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을 해왔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ethically, 그래서 윤리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있더라도 정확히 하겠죠. 실제로 이런 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기술들일 것이냐, 뿐만 아니라 휴먼 팩터즈 디자인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정확한 것만 고려할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랙션을 하는 대상이 인공지능이라면은 친숙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축이 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최근 연구자들이 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휴먼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공지능이 하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쓰는 사용자들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어쩌면은 100% 자율성을 줄 수도 있고, 인공지능에게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한 50대 50 정도로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이 자동화를 얼마나 할 것이냐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릴레이블하고 세이프하고 그리고 트러스트월시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 중심 인공지능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X축은 컴퓨터 오토메이션이 있고 Y축은 휴먼 컨트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핫스피럴 시나리오입니다. 핫스피럴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면 어떤 몰핀을 가지고 환자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자동화가 돼 있지 않고 컨트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반면에 이제 우상향 보시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릴레이프, 세이프, 트러스트 월시라고 해서 결국은 아무리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자동화가 잘 돼 있을지라도 거기다가 플러스로 환자도 자기가 언제든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처방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사도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그런 AI에게도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AI에게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상향 쪽에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마도 어쩌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향했던 것이 인공지능, 각종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든가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중간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사용하는 인터랙션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모델을 쓸 것인가 고민해 왔다면은, 이제는 아마도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욱더 그런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델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각종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뭐 각종 예측 모델을 만들다던가 뭐 그런 뭐 암 예측 전이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해왔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복잡한 그런 이제 여러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시각화해서 그런 데이터 간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사용자들의 그런 니즈를 이해하고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인공지능 수학적 모델을 사용자들에게 설명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나아가서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릴레이어블하고 세이프하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월시한 그와 같은 인터랙션을 잘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휴먼 센터드 AI에서의 그런 개념들,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매번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해야 될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휴먼 센터드 AI 기술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저의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그 하나의 그 헬스케어 시나리오에서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예시를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AI 챗봇을 비롯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멘탈 헬스 분야, 드럭 디스커버리 분야 해서 여기 보시면은 큼직하게 4가지, 5가지, 6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텔레헬스라던가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스, 메디컬 이미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퍼스널라이즈 제네틱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상당히 왕성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이미 몸소 이것저것 기사라던가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래서 AI 쪽이라 뭐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헬스 시나리오에서는 각종 그런 질병들을 조기 디텍션하고 진단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이 임종을 하는 데 있어서 임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포트할 것인가, 다양한 여러 그 헬스 시나리오에서 그런 AI들이 이제 적용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을 2가지를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 기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것저것 다양한 고민을 해봤던 토픽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하나로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은 EHR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고 해서 전자 의무 기록입니다. 전자 의무 기록이라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쓰이는 각종 여러 그 환자 데이터라던가 뭐 혈압, 맥박 같은 그런 인상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리서처들이 제공하는 그런 제노믹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핏빗이라던가 뭐 애플 워치를 쓴다던가 그랬을 때 그런 뭐 걸음수도 여러분들이 트래킹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음식을 먹었다던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카카오톡으로 주변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은 그와 같은 그런 텍스트 데이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환자라고 썼지만 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뭐 각종 여러 그런 지표들이 이제 여기 제가 언급했던 그런 전자 의무 기록의 데이터들과 인테그레이션 돼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보건의료정보학에서 각종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화살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빨간색 화살표는 각종 이제 그 관련된 이해관계자, 헬스 프로바이더를 하면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서 환자 인터랙션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환자, 그리고 리서처라면 사실 여기 제노믹 데이터만 썼는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퍼블릭 헬스 쪽, 그 퍼블릭 관련된,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코비드 19라는 역학조사 관련된 리서처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이 결국은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잘 인테그레이션해서 모델링을 잘하고 분석을 통해서 최근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해왔던 것이 각종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환자를 진단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암이라든가 그런 각종 그 종양 어떤 식으로 이제 전이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전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쵸 퍼질 것이냐, 그런 각종 것을 예측하는 모델들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덜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더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그런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해왔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가 생애 첫 연구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목표는 노인 당뇨병 환자용 디지털 치료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양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스템에 보시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당뇨 환자가 여러 그 식단 관련한데 여러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겪고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모티베이션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식단을 트래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저녁 뭐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 예를 들면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뭐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었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오버롤하게 그 상황에서 누구랑 먹었고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더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음식 식단 관리에 있어서 민감한 그런 환자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이 수집한 각종 이미지,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 뭐 메타데이터라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태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쩌면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결과로서 영양소, 열량과 같은 것을 수치로서, 그리고 분석 결과를 텍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분석된 결과를 이제 생성해서 그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뭐 자신이 그냥 셀프로 트래킹해서 봤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영양사, 임상 영양사라던가 간호사 관련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단순 셀프 트래킹을 넘어서서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의미한 식사 지침과 실천 사항을 추천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제가 이제 해왔던 것이 각종 이제 그런 음식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각종 모델을 써서 그런 그 생존 결과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여기 적혀 있는 4가지 스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각종 다양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제
그건 영양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상 영양사 그런 분들의 과연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AI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하기 위해서 문제가 정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니즈를 이해해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해서 실제로 실험을 설계하고 여기서 실험을 설계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것이냐 그와 같은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장할 것이냐 서로 이종 그런 데이터 종류가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인테그럴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학습 데이터와 그런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각종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와 같은 거를 다 하고 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임상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헬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AI 모델에서 제작에서의 그런 애큐러시라든가 뭐 각종 레벨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까지도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제가 하나의 예제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예제가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기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 및 플랫폼 구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말씀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와 같은 그 시각화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게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인데 제가 이에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이렇게 사람이 중심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무언가의 태스크를 수행을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매사 의사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요. 의사결정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리커멘데이션이죠. 뭐 하나의 간단한 예제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영상 유튜브에서 각종 영상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라서는 힘들지만은 제가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라면은 이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디가 맛있는 곳이고 관광지가 어디 있는지를 유튜브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근데 워낙 이런 추천 시스템이 정교하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개만 검색어를 키워드를 넣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저와 제가 지금 검색하고자 했던 그런 비슷한 토픽을 가진 것들을 이제 영상을 추천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배제를 한다면은 오른쪽에 그 태스크와 디시전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AI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태스크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이탈리아에 있는 관광지를 찾는다는 태스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 AI 시스템에서 이제 디시전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리커멘데이션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지 안 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AI 시스템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단순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이 리커멘데이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유튜브 시스템이 리커멘드를 했는지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근거를 토대로 왜 이렇게 결정이 된지를 단순하게 레코멘데이션만 옆에서 유튜브 영상만 띄워줄 것만 한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갑자기 이런 영상까지 추천이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면은 가끔씩 놀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탈리아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생뚱맞게 예상치도 못했던 토픽의 영상이 추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걸 의문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제가 사실 여전히 궁금한 것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탈리아 관광지 찾는데 그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제가 굳이 알아야 되냐는 거죠, 사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 검색하다 보면은 제가 전공자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스템에 관련돼서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과연 정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청중분들 중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의료 메디컬 여러 그 헬스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각종 여러 디시전 메이킹 시나리오가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뭐 원무과에서 각종 병원 코스트 어떤 식으로 지금 이와 같이 병원 운영했을 때 뭐 1년 뒤 그리고 3년 뒤 과연 우리가 그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의 코스트를 프리딕션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당장 이머전시 룸에서 응급실에 도착하는 그런 환자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각종 응급실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응급 환자들을 예측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과연 며칠 동안 입원 환자에 머물 것인지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헬스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그 재입원율이에요. 재입원율은 사실 입원을 더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재입원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예측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또 하나의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기 보시면은 디지즈 프로그레션 그런 각종 그런 뭐 암이 어떻게 예측 그 전이하는 것이 그런 예측하는 거 뿐만 아니라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임종하시는 분이 계실 때 그런 것들을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종이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약물을 투여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의사결정의 시나리오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헬스 시나리오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서 그 기존의 그런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했던 그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페이션트 센터드로 해서 소통을 통해서 함께 그런 디시전을 하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병원에서 단순하게 코스트 프리딕션 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게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지인이라던가 가족, 친지들 중에서 임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AI 시스템이 이분은 이제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의사결정이 궁금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마다 사실은 그와 같은 익스플레이너블 AI가 필요할 것이냐 안 필요할 것이냐는 것도 하나의 어쩌면 최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연구 주제로서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각자의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의 그런 니즈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각자 그 니즈에 맞춰서 이제 시각화를 할 것이냐도 하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X축에 Y축에 있는 이와 같은 각종 그래프들은 리서처들이 상당히 익숙한 방식의 시각화인 반면에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래프라든가 각종 그 클러스터링 된 것들은 아마도 어쩌면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실제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은 보는 그런 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응급의료 체계에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요즘 상당히 요즘 중증 환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도 뭐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공지능도 사실 응급 환자의 중증도 증상에 따라서 사실 다양한 병원들이 많이 있고 어떤 병원으로 우리가 이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AI 시스템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연 여러분들이 환자라든가 여러분들 환자 가족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A라는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환자로서. 그런데 AI 시스템은 B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갔었던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형 병원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AI 시스템은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작더라도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병원을 추천해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을 가겠냐는 거죠. AI 시스템이 고도하게 정확하게 추천해 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의견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결국은 환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료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떤 병원으로 이와 같은 환자를 이송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AI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게끔 하는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추가적인 정보가 아마 어쩌면은 그와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을 모델을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그 연령 의료, 그렇죠? 임종기 말기 그런 판단에서 임상 현장에서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AI 입장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의사라든가 여러분들 가족 입장에서 AI 입장에서 제안해줬던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마도 어쩌면은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모델 잘 만들었을지라도 잘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이 아마도 어쩌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최근 연구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주제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이와 같은 여러 모델들을 잘 우리가 만들면 좋게 않겠느냐 방향을 설정할지라도 가장 궁극적으로는 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잘 정제돼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싱돼 있지 않은 어떤 스트럭처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구조화가 돼 있어서 그와 같은 이제 그 컴플리트한 그런 데이터셋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그 AI 모델, Fair AI, Accountable AI 관련된 그런 여러 기술들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그런 데이터 이슈들이 어쩌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궁극적인 고민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그런 AI 툴들에서 쓰이는 그런 수학적 모델들 어떻게 그 투명하게 할 것이냐, 어떤 의사결정 과정, 거기다가 추가로 나아가서 이런 같은 것들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버시 이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이슈들조차도 예상치 못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에서 예상치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 필터링하던가 그런 것도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추가로 적은 것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뭐 AI 툴, 헬스 시나리오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자동차. 뭐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동차들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런 헬스 시나리오에서의 AI가 결정한 그런 법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도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요약하자면은 이와 같은 그런 그 수학적 모델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각종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그와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잘 모델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잘 정제된 아니면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사항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그 의사결정 과정 언제든지 항상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스테이크홀더들의 니즈를 토대로 해서 설명 어떻게 얼마나 자세하게 할 것이냐 얼마나 어쩌면은 좀 러프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 각종 인공지능 그런 로봇들 상용작용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휴먼 센터드 AI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저의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그럼 일단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 질문이나 그 어, 코멘트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컴퓨터 설정이 좀 어지러워서 초반에 조금 실수가 많았는데요. 네, 두 번 또 한 세 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이런 처음 겪어서. 그래서 저도 그럼 다른 그 참여자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질문 한번 어, 드릴게요. 교수님, 그러면 그 설명 가능한 AI 모델에서 그 요즘 뭐 디스탱글먼트인가? 그, 그, 뭐, VA나 이런 생성 모형 같은 데서 그 우리가 히든의 피처를 막 나누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도 아까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런 모델들이 쓰이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좀 사실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각종 AI 연구사 분들 통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그동안 연구가 이제 되어왔고 최근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에 앞서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이제 5가지 이제 부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AI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AI 시스템 자체를 설명하고 AI 시스템 자체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인증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의 운영자를 우리가 AI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왼쪽 아래에 이제 AI 디벨로퍼, AI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이제 각종 여러 AI 그런 모델들,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그런 성능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의 그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AI 디벨로퍼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정의를 해왔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AI 매니저. AI 매니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그 AI 시스템, 뭐 각종 서울시립대학교를 비롯해서 각종 기관들에서 쓰이는 그런 AI 시스템 자체를 그런 관리하는 그리고 감독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AI 매니저가 이제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로 나아가면은 이제 그 AI 유저라고 해서 사실 이 AI 유저라는 것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 이해관계자인데요. AI가 제안해준 그런 예를 뭐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이제 AI 유저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individuals affected by AI based decisions라고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AI 유저랑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AI 유저와 차이는 마지막 요 부류 같은 경우는 AI가 결정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용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은 AI가 시스템을 제안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의견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마 어쩌면은 그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이 아마도 어쩌면 요 부류에 따라서 좀 질문이 대답이 좀 AI 레귤레이터, AI 디벨로퍼가 될까요? 예를 들면은 아니면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질문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이런 디시전도 역시 아까 이제는 그 이제 인간 생명과 관련돼서 매우 이제 이게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그뭐 불량이나 이런 걸 취급하는 데서는 그런 디시전이 인간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뭐 레귤레이터부터 유저, 매니저 이런 것들이 뭔가 조직화되어서 이게
뭔가 법제화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이해관계자로 표현된 게 그런 분야에도 이런 5개의 어떤 영역이 관여를 해야지만 뭐 그런 디시전에 대해서 뭐 신뢰를 뭐 부여한다든가 뭐 이런 프로세스가 뭐 법제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분야마다 다른 것인지. 우선 사실 그 법제화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그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여기 지금 정의한 그런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 연구가 많이 더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사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요 개념도 올해 그러니까 퍼블리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 의해서 아마도 어쩌면은 사실 연구 여기 아마 오늘 청중분들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도면에서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연구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쩌면 고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각자의 도메인, 뭐 예를 들면 헬스 도메인이다 그러면은 헬스 도메인에서 도대체 AI 매니저가 누가 될 것이고 AI 유저가 누구일 것이며 뭐 AI 디벨로퍼가 누구일 것이냐. 산업계에서 그런 뭐 공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과연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를 일단은 먼저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료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이 5가지 부류 중에서 AI 유저로서 제가 예제를 드렸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병원에 있는 그런 각종 AI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라면은 AI 매니저가 되겠죠. 병원에서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 뭐 관리하는 그 관리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임종의 그런 의사결정을 받는 그런 가족들의 입장에서라면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individuals affected by AI-based decision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은 각각 여러분들이 만약 요그 인공지능 설명 가능 인공지능 토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각 도메인에서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중심 입장에서 이 결국은 요 정의된 카테고리에서 어느 스테이크홀더에 속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하신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정말 그 설명 가능한 것이 정말 필요할 것이냐는 뭐 아마도 어쩌면은 좀 정석적으로 뭐 그런 뭐 인터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고 그런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사회 인식이 좀 정착이 되면은 법제화도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글쎄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워낙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제가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국가 과제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예, 그쵸. 상당히 큰 규모의 과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다년간에 걸쳐서 이제 운영이 국가 입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투자가 지원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아마도 교수님들이 아까 그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법제화도 많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보람백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한 초반에 한 5분 정도 조금 좀 늦어져서 1시 정각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 없으신가요? 네, 어,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데서 이런 이제 큰 규모의 연구 과제를 이제 한다는 뜻은 기존에 있는 많은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라든가 혹은 신뢰성 문제가 이제 앞으로의 AI의 한 큰 분야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연구 분야로.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가장 최근에 각종 딥러닝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는
정부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워낙 데이터가 잘 정론이 됐고, 잘 정의가 됐고,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모델도 잘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 현실은 정말 쓸 수 있냐는 거죠. 뭐, 제가 아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뭐, 고급 자동차, 자율 자동차가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운전대를 잡지 않고 그냥 마냥 그 자동차가 가는 것을 믿고 탈 수 있겠냐는 거. 뭐 그런 걸 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 기술이 아무리 정확할지라도 이제 넥스트 스텝 중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예.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쓸 수 있냐라는 것이 될 수 것이 하나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기업체에서도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사람 중심의 AI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생활 보호라던가 예 그리고 사회적 가치 뭐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잘 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기존의 그런 뭐 딥러닝의 기술의 한계라고 하면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했을지라도 그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수용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해당 도메인에서 예를 들면은 뭐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고도의 전문가이시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와중에 예, 고도화된 AI가 제안한 결정을 정말로 예,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탑픽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여전히 기업체들조차도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자체를 예, 어디에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제가 이제 느꼈던 연구자분들의 한계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설명을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한다면은 아마도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예, 정말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면 하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영욱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답변이 가능한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국제 표준화 기구인 그 ISO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표준들이 법제한 아니어도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표준화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표준화라고 하면은 예 각종 기관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의를 이것저것 시작을 하고 있다고 저도 이제 접해 봤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ISO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사실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ISO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을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할 수 있을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기준이 ISO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할 것이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겨우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이 그 설명 가능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 정도 다른 거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은 조금 더 정교화된 그런 표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쩌면은 조금 더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각 도메인별로의 그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그런 explainable AI가 어떤 시나리오에서 필요하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좀 덜 필요하고 그리고 덜 필요한 것과 더 필요한 것들이 각각 뭐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런 아까 그 표준화를 한 데 있어서도
예. 이런 분야에서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표준화가 되지 않겠,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AI 전문가로 이런 표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사람 중심의 AI를 하면 각종 도메인의 그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각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제조업에서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헬스 쪽에서의 전문가, 각각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만 다른 AI 기술과는 다르게 그렇게 표준화를 정의하는 절차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그 제28차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8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